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요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새삼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도 군주론에 대한 많은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군주론 해석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재봉의 정치사상사 첫 회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주나 정치인은 권력을 유지하려면 윤리 도덕에 연연해서는 안 되며 권모술수를 쓰는데 주저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속이고 배반하고 잔인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치 권력은 원래 더러운 것이고 군주나 정치인은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 정도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고 또 대부분의 해설자들의 해설도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다라면 도대체 군주론이 뭐가 그리 대단한 책인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이전에는 군주가 도덕률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동양에서는 한비자가 기원전 3세기에 한 얘기를 서양에서는 15세기에 가서야 처음 했다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서양의 모든 군주들이 착하게만 살았나요? 얼마나 많은 음모와 권모술수와 구테타와 폭정과 학정이 있었는데 마키아벨리가 새삼 군주는 윤리 도덕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게 고전이 될 수 있을까요? 더구나 군주론은 고전도 그냥 고전이 아니라 근대 정치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하는데요. 군주론 때문에 마키아벨리를 리바야탄을 쓴 토머스 홉스와 함께 근대 정치 이론의 태두라고 하는데요. 어째서 그렇죠? 근대 정치에 유난히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또 부도덕하기 때문일까요? 옛날 봉건 시대나 고대 시대에는 안 그랬을까요? 사실 군주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게 다라면 전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전이 됐을 리도 없습니다. 그럼 마키아벨리 군주론은 어떻게 읽는 게 제대로 읽는 걸까요? 우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인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의 첫 장부터 이 책에서는 공화국이 아닌 군주국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분명히 합니다. 공화국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논했기 때문에 군주론에서는 말 그대로 군주국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공화국과 공화정에 대한 논의는 마키아벨리의 역작인 로마사 논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철저한 공화주의자였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독재가 외세의 침략으로 흔들리고 그 틈을 타서 사바나롤라라는 수도승이 권력을 잡고 신권 정치를 하려다가 화형당하고 이어서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공화정을 위해서 일하다가 메디치 가문이 정권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고문을 받고 귀양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쫓아낸 로렌조 메디치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군주론은 사실 마키아벨리 자신의 이상, 신념, 전공과는 상관이 없는 정치체제인 군주제에 대해서 쓴 것이죠. 둘째, 군주론은 일반적인 군주를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점 역시 마키아벨리는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습 군주라는 두 번째 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은 일반적인 왕국의 군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한 혈통이 통치하는 세습 군주국은 새 국가들보다 통치하기 쉽다. 왜냐하면 오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지만 않고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간을 끌면서 대충 대응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평범한 군주라도 아주 예외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의 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쉽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세습을 통해 왕위에 오른 자연스러운 군주, Natural Prince는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두가 좋게 생각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킬 죄들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의 백성들은
웬만하면 그를 좋아한다. 다시 말해서 마키아벨리는 오래된 왕실이 통치하는 군주국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주국이나 군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해줄 말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는 공화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군주국 중에서도 오랜 세습 왕실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군주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 군주, 뉴 프린스가 통치하는 새 군주국, 뉴 프린시팔리티입니다. 즉, 남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빼앗아서 군주 자리에 오른 경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제3장의 첫 문장에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하는 것은 새 군주국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은 새 군주와 새 군주국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새 군주국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인 동시에 설명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제3장에서 다루는 복합군주국입니다. 복합군주국이란 이미 오래된 왕실 태생으로 세습을 통해 왕위에 오른 군주가 이웃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의 왕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새로 정복한 영토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문제를 제4장에서 알렉산더가 어떻게 다리우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제5장은 또 다른 종류의 복합군주국, 즉 세습군주가 다른 왕국이 아닌 공화국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마키아벨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제6장과 7장에 가야 비로소 군주론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장은 복합군주국이 아닌 말 그대로 새 군주가 통치하는 새 군주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주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무력과 실력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주가 된 경우들입니다. 제6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모세나 로마를 건국한 로밀루스처럼 건국 신화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논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완벽한 카리스마를 갖추고 있거나 신의 도움을 받아 건국을 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키아벨리의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도 없고 별로 해줄 말도 없습니다. 군주론의 핵심은 따라서 제7장입니다. 제7장의 제목은 남의 무력과 운 덕분에 얻게 된 군주국입니다. 공화국도 아니고 오랜 왕조의 후예로 왕위를 세습한 군주도 아니고 자신의 왕국을 갖고 있으면서 옆 나라를 정복한 경우도 아니고 초인적인 카리스마와 신의 도움으로 나라를 건국하는 경우도 아닌 아무런 정통성도 없으면서 순전히 본인의 실력과 운명의 여신의 도움으로 군주가 되는 경우까지 오면 우리는 드디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논하고자 하는 주제에 도달합니다. 이 장에서 마키아벨리는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체사르 보르지아에 대해서 논합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사생아로 아무런 정통성이 없던 보르지아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수완으로 로마니아 왕국을 건설합니다. 물론 그는 결국 왕국을 빼앗기고 실패하지만 이는 보르자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관심 있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된 왕실의 후예들은 이미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사르 보르자처럼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운명의 여신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경우에는 아무런 정통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통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단초는 이미 책의 맨 앞부분 제2장 세습군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장 마지막 문장에 마키아벨리는
왕실의 전통과 관습은 그 왕실이 처음에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잊게 한다고 합니다. 그 왕실의 시조가 처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는 역시 왕위를 찬탈하였겠지요. 이성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전통과 관습이 생깁니다. 세종대왕 같은 명군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그 왕실이 처음에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통성은 오래 권력을 유지하고 왕위를 세습하게 되면 생겨납니다.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으면 정통성이 있고 3대에 걸쳐서 왕위에 오르면 더 정통성이 있고 세습이 거듭될수록 더 정통성이 생깁니다. 동시에 전통과 관습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된 왕실은 전통과 관습이 생기고 전통과 관습은 왕실의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반면 자신의 힘으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군주는 정통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새 군주이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왕위와 왕실의 정통성을 부여해줄 전통도 관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 군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버텨야 합니다. 전통과 관습이 생기고 정통성이 생길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시간이 세월이 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죠. 정통성이 없는데 자신을 보호해줄 전통과 관습도 없고 웬만하면 좋게 생각해주는 백성들도 없는 새 군주는 무엇에 의지해서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수 권력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새 군주는 정통성이 생길 때까지 전통과 관습이 생겨서 자신의 왕실을 보호해 줄 때까지는 순수 권력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권력을 정확히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군주들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이 군주론의 핵심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제7장 이후에 논하는 얘기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군주를 칭송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를 비난하게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제15장, 군주는 관대한 것보다는 인색한 것이 좋다는 제16장, 군주는 사랑받는 존재보다는 두려운 존재가 좋다라는 제17장, 군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좋다는 제18장은 모두 이 새 군주가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을 때까지 버텨내기 위해서는 권력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권모술수를 어떻게 부려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장들입니다. 중세 봉건 체제가 붕괴하면서 오랜 전통에 기반한 군주, 영주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군주들과 새로운 정치 체제들이 등장하는 한편 프랑스의 발루아,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실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등장한 군주들이 로마 제국 이후 특유의 독립적이고 부유한 도시국가들을 유지하고 있던 이탈리아를 침공하면서 마키아벨리가 사랑하는 이탈리아는 전화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침공해오는 외세들을 각기 등에 업은 이탈리아의 공국들 사이에 합종연횡이 일어나면서 이탈리아는 정치적 경랑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탈리아판 전국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기존의 왕국, 도시국가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정부, 그리고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렌체의 사바나롤라와 같이 수도승이 정권을 잡고 신권 정치를 펴려던 경우도 있었고, 세자르 보르지아와 같이 교황의 사생아로서 아버지 알렉산더 6세의 교황 청군을 이끌고 군소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여 로마냐라는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군주로는 바로 체사르 보르지아처럼 아직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한 새 군주를 위해 쓴 책입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군주론이 뭘 얘기하려는 건지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마키아벨리는 결코 오랜 전통과 관습에 기반한 정통성을 확보한 군주가 새 군주처럼 권모술수에 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오래된 왕실의 군주는 착하게 굴어도 되고 별로 똑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군주로는 마키아벨리가 누차 밝히듯이 새 군주, 즉 새로 군주가 된 사람, 방금 권력을 잡은 사람, 갑자기 군주가 된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새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권력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키아벨리는 서양 정치 사상사에서 처음으로 순수 권력이란 개념을 발견하고 순수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론화합니다. 마키아벨리가 근대 정치 이론의 태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군주론이 정치학의 고전인 이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